네, 계속해서 국내 증시의 이슈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증시화두 오늘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증시 화두에서는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삼성전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영준 대표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왜 오르는지, 또 추가 상승 가능한지 좀 봐주시죠. 네. 어떤 주가가 상승 중에 추가적인 상승 어떤 배경을 보려면요. 그러니까 상승 기대감은 기존 여기까지 상승을 해왔던 모멘텀들이 견조하게 지속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어느 날에는 삼성전자가 5% 가까이, 또 이제 동시호가에서도 4%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오면서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막말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떤 당황스러운 연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배경이 뚜렷하게 좀 있었습니다. 굵직하게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시 적자 사업부였던 그 LCD, SLCD라고 불리는 그 소니와의 합작 회사 또는 이 LCD 사업 부문을 아예 분사를 해서 이제 아몰레드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몰레드를 다루고 있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으로 갖다 붙이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호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LCD 업황 자체가 사실 이렇게 불투명했던 것은 폴리실리콘하고 계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저가형 디스플레이가 자꾸 이제 공급이 되면서 아무래도 수요가 공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5천억 원 가량 이제 LCD 사업 부분이 좀 적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분사할 경우에는 이제 LCD 대신에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사업부였던 다른 그 외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그 아몰레드 사업 부분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 소식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엘피다죠. 전 세계 1위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 1위고요.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이제 일본의 엘피다, 대만의 나냐가 4위 정도 되겠습니다. 과거에 큰 악재가 있었을 때, 업황이 힘들 때 우리나라의 1, 2위 업체가 3, 4위와의 격차를 상당히 많이 벌려놨었거든요. 그래서 감산 움직임이 나오고 다른 업체들이 흔들릴 때 우리나라 업체들은 오히려 격차를 그냥 그 자리에 지키기만 해도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런 예상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많이 어려웠던 가운데 이제 좀 반등하려나 했는데 엘피다 쪽에서 이제 부도위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액으로는 일본 돈으로 1220억 엔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 7,400억 원대, 이런 어떤 대출 상환금을 지금 갚지 못하면 부도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태고요. 이런 어떤 부도위기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3, 4, 5위 업체가 손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뤄간다면 이제 미국 경기회복세에서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투자자들 역시 여러분 다들 아시는 그 워렌 버핏,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IBM, 그러니까 IT 업종에 그렇게 투자를 잘 안 했었어요. 거의 뭐 수십 년 이상 갈 수 있는 사업 또는 명확하고 개연성이 있는 어떤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이상은 IT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를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IBM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또 이제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도 IT 업종에 대한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IT 업황에 대한 어떤 호조를 기대하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가 하루에 5% 이상 오르는 모습 참 보기 쉽지 않은데, 지난주에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삼성전자 외국인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 기조 이어가면서 추가 상승 분위기 계속해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죠. 엘피다 얘기 더 나눠볼까요? 파산 위기에 처한 엘피다, 이번에는 합병설이 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대만의 나냐, 이렇게 세 기업이 한 배를 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손지현 대표님, 만약에 합병이 성사됐을 경우에 삼성전자에 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현재 그 세계 반도체 순위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가트너가 발표한 기준을 보면 2011년도 기준입니다. 1위는 인텔이죠. 16.9%고요. 2위가 삼성전자입니다. 9.7%. 그리고 3위가 TI, 다시 말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죠. 그리고 4위가 도시바. 네. 뭐 이렇게 순서로 내려가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한 3.3%로 한 7위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엘피다와 마이크론이
2.7% 정도로 해가지고 한 8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0년도 실적인데 2011년도 들어와서 오히려 그 마이크론은 좀 빠졌습니다. 순위에서. 그리고 한 0.7% 매출 수준이 내려갔죠. 따라서 최근에 그 엘피다와의 마이크론의 그 합병 얘기, 대만의 나냐와하고도 이렇게 세 군데 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세 그 회사가 이 디램의 하락으로 고전한 한 해였기 때문에, 특히 그 마이너스가 누적됐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 반도체 부분은요, 세 가지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비메모리 사업 부분하고 랜드 플래시 부분하고 디램 메모리 부분입니다. 비메모리 사업은 아시다시피 스마트 기기의 사업 확대로 지금 확장 일로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랜드 플래시 부분은 작년에 강보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디램 부분이 굉장히 고전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디램의 위주인 회사,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엘피다라든지, 그다음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따라서 이 세 회사의 합병 전략은 어느 정도 업계의 어떤 구조적인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합병 가능성을 그렇게 저는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냐 쪽은 거의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 나라가 각기 틀리고요. 산업 환경이라든지, 어차피 또 세계가 같은 어떤 디램의 그 강세를 보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 효과 부분은 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엘피다 정도가 둘이 합병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쩌면 도시바가 엘피다를 합병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합병을 해도 대략 그 두 회사가 합병을 해도 대략 한 점유율은 한 4%밖에 예상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TI, 텍사스 인트루먼트나 도시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삼성은 이미 9.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삼성을 뒤집을 수는 없고요. 저는 오히려 삼성과 인텔과의 경쟁 관계를 저는 보고 싶은데요. 그 회사의 그 점유율이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2010년도에는 5% 정도의 그 점유율 차였다가 2011년도에는 7% 정도로 더 오히려 늘어나는 그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중국 공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을 했죠. 이게 오히려 향후 반도체 시장의 업종 간의 어떤 경쟁과 재배치의 어떤 선행적인 대비 차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최고의 스마트 기기 판매 회사인 애플이 중국 공장을 갖고 있죠. 그런 측면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점유율 10%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올해 안에 이제 10%를 돌파할 것 같은데 결국 과연 인텔과의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이 앞으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세계 시장에 대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합병 가능성도 낮고 합병이 되더라도 업계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업종 얘기 좀 나눠보죠. 최근에 기아차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4%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반면에 좀 현대차는 좀 부진한 모습이거든요. 진용준 대표께서는 자동차주 중에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현대차를 살 것인지 기아차를 살 것인지 어느 쪽이 더 매력 있다고 보세요? 기아차 쪽에 저는 사실 매력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본다고 해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최근에 어떤 추이를 지켜봐도 올해는 좀 2등주들 좀 더 빛을 볼 수 있는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작년과 더불어서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신차 출시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모멘텀들보다는 기존에 있던 영역을 확장하는 개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같은 그룹 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난다면 그 자체만의 매력으로는 지금까지 달려온 부분에 비해서 앞으로의 달려갈 영역은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은 수성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확장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K9이라든지 어떤 신차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데다가 최근에
최근에 출시한 차들의 어떤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돌파 가능성, 그리고 국내 시장의 확대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한다면 역시 수급 상황을 면밀히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지난 한 주 동안 기관 순매수의 절대적인 수치만으로 1위가 기아차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불러드리면요. 네. 기아차, 그리고 2위가 삼성전자, 세 번째가 하나금융, 그리고 네 번째 LG전자, 다섯 번째 NC소프트입니다. 공통점이 좀 있는데 괜찮은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좀 급락, 이후 크게 반등하는 자리에서 기관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가 매수 기회였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느긋하게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준다면은 기관과 더불어서 조금 멀리까지 볼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달러 환율이 1,100원대에 지금 유지되고 있고, 이렇게 환율, 그리고 일본 엔화의 어떤 이제 양적 완화 소식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차들, 우리 경쟁차로 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곤 하는데, 그런 것들 참고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의 약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유럽 소식 보면 전년 대비 지난 1월 달 만에 어떤 판매 대수 상승치가 20%가량 늘었답니다. 그 같은 시간 동안에 시장의 어떤 확대는 6.6% 오히려 감소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줄어드는 시장 속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수치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추이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에 대한 어떤 관심은 꾸준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점유율이 늘어난다. 곧 실적으로 이어지겠죠. 기아차 기관 수급도 괜찮고 꾸준히 관심 갖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정부 정책이 시장을 좀 주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자 뭐 이런 격언도 있기도 한데요. 뭐 유통업종도 그럴 거고요. 개인업종도 좀 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손재원 대표께 여쭤볼게요. 뭐 이런 업종 중에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이라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좀 당분간 피하는 게 나을지 봐주시죠. 네. 질문이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글쎄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공정거래를 통한 가격 담합이라든지 하도급 관련 등 해서 좀 강화된 정부의 액션이 보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 몇 개월 전부터요. 근데 저는 결국 이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느슨하거나 아니면 혹시 뭐 일부에서 말하듯이 그 대기업 편의적인 행정을 해왔다면, 뭐 비즈니스 프렌들이죠. 그런 걸 해왔다면 이제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뭐 선거를 또 앞둬서 그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페어 게임 추세는 이게 이제 오히려 그 경제 민주화를 담보로 하는 어떤 추세로 오히려 또 강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 이걸 규제로 본다면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일부의 어떤 타격적인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편의적인 어떤 상황으로부터 좀 이제 그 원래 상태로 회귀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경쟁을 통해서 좀 더 그 자기 몸집에 맞는, 왜냐하면 지금 질문에 대한 타격은 대부분이 대기업의 부분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의 관련 업종, 특히 대부분의 그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부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그 동방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접합 업종으로 2차에 걸쳐서 총 41개를 갖다 선정을 했죠. 그중에 1차 16개, 2차가 25개인데요. 거기에는 뭐 식품 관련해서 두부도 있고요. 막걸리, 자동차 재부품이라든지 금형, 그다음에 골판지, 뭐 김. 최근에 조금 관심 있는 업종 종목으로 네. LED 조명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최근에 모 대기업에서 그 사무용품을 또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분을 다 매각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중소기업 접합 업종으로 되게 되면은 대기업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중복되거나 그쪽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은 피해를 볼 수 있다,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피해간다는 그런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그러니까 선택하는 기업이 어느 종목에서 가장 뛰어난지, 그리고 어느 쪽에서 가장 베스트인지를 살펴보고 그 분야의 최고 기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이 어떤 큰 타격이라든지 피해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그래서 아주 영민하게 대처를 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있습니다. 네, 뭐 기업의 주력 산업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업종 내 대표 종목을 선택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그렇다면 업종별로 해서 뭐 이런 규제 이런 걸 본다기보다 그 업종의 그 종목의 펀더멘털이나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뭐 재무적이라는 거라든지 네.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래서 그 기업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내는 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접근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스마트한 접근, 뭐 적극적인 영민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최근에 K-팝 열풍의 주역인 엔터주 같은 경우에 오히려 정부 규제의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진용주 대표께서는 최근에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엔터주 추가 상승 가능성도 보시나요? 예, 그 엔터주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K-팝 열풍이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그 허경영 총재께서도 뭐 이렇게 무역 쪽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K-팝 열풍이 대사관들보다 더 대단한 것 같다. 정말 뭐 어찌 보면 무시 못할 만한 발언입니다. 사실이고요. 사실 그런 K-팝 열풍 덕분에 우리나라 IT 기기라든지 우리나라 문화나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한다는 어떤 실제 연구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한다면은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글로벌 경제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K-팝 열풍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꾸준히 좀 멀리까지도 관심을 둬야 되는, 이제는 정말 그냥 시초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좀 벌써 달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꼭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M을 대표적으로 먼저 본다면은 올해 일본 로열티만으로도 그냥 수익이 10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이후에는 또 이제 미국 시장에도 좀 진출을 하겠다,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미 보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상장 이후 어떤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지만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계속 개발을 하면서 계속 주가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쩌면은 단기적인 투자 자금들이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심지어는 이제는 중장기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빅뱅의 컴백이 초입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벌써 그 열혈 팬들 같은 경우에는 온갖 본인을 치장할 수 있는 곳을 빅뱅으로 벌써 꾸미고 있다는 소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2NE1 같은 경우에는 새 앨범 또 기대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일본 시장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도 또 무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자녀분들만 봐도 좀 느끼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느새부턴가 해외 어떤 연예인들보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더 추종하는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도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그 외 쪽으로 이제 바른손도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팬 엔터테인먼트도 최근에 그 해품달의 인기, 수혜주로 잡히고 있죠.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98% 증가했다고 소식이 있긴 있는데 이 98%가 사실 4억입니다. 지난번이 워낙 아슬아슬하게 이제 적자를 면했다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난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그 실적을 내고 있던 상태에서 어떤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해 보이고요. 그리고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 제가 한번 세미나 자리였나요? 한번 얘기를 했다가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바른손은 사실 정치 쪽 얘기가 좀 들어가서 좀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바른손에 대한 어떤 호재를 긁어모아서 제가 알려드릴 때 그 최근에 나왔던 좀 재밌었던 영화들 중에 몇몇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뭐 최정병기 활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문채원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싹한 연애였나요? 거기 이제 손예진 씨가 최근에 또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원더풀 라디오의 이민정 씨가 또 뭐 여자 이제 배우라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줄줄 깨고 있는 거 아니냐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뭐 미혼이니까 상관없겠죠. 근데 그분들이 전부 바른손 출신입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지금 주가의 급상승뿐만 아니라 뭐 베니건스라든지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 부문에서 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진정된 이후에도 매력적인 회사임은 분명하다. 그 정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어쨌든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런 의견 주시면서 지금 여러 종목 뭐 말씀해 주셨네요. 바른손도 말씀을 주셨고 뭐 해품달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뭐 팬 엔터테인먼트 키스트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죠. 또 SM이나 지금 YG 엔터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엔터주 중에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거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태양광의 OCI처럼 엔터주라고 한다면 역시 SM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관심이 좀 뜨거운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YG엔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향후 한두 달 안에 이 빅뱅이나 2NE1이 좀 더 부각된다면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이 최근에는 아이돌 가수들이 과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서 콘서트를 한다는 그 정도 분위기는 안 됐었습니다. 네. 젊은 가수들이. 근데 지금은 콘서트를 하면 4만 명, 5만 명씩 들어오고 가격도 싸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거의 한 평균 객단가로 5만 원 이상, 한 10만 원 이상도 네.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다 매출로 잡히는 걸 생각한다면 정말 엄청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엔터주 탑픽 종목으로 SM, YG엔터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가 얘기도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세계 3대 유가가 모두 $100를 넘어섰습니다. $100 아래에서 거래되던 WTI 가격도 지난주에 다시 한번 $100를 넘어섰는데요. 손재현 대표께서 보시기에 이런 급등하는 유가가 국내 증시에 좀 걸림돌로 되지 않을지 그런 걱정은 안 되시나요? 예. 그럼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유가의 상승에 대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미국과 그리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그리스의 해결 사태, 뭐 이런 게 호정 기대로 지금 현재 유가는 9개월 내에 가장 최고가로 올랐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란 관련 문제입니다. 이란 관련해서 여전히 긴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란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란의 그 최고 경제, 그러니까 핵무기 관련 최고 책임자가 최대한 빨리 가능성을 찾을 것이라는 편지를 EU의 그 최고 책임자한테 보냈죠. 애시턴이라는 분한테 보냈습니다. 아마 영국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걸 갖고 지금 힐러리 클린턴과 애시턴이 워싱턴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17일 날 미팅을 하고 나토와 협의위에 다음 스텝을 밟을 것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란 사태는 이란도 그렇게 그 확대되는 걸 원하지 않는 입장이고 또 미국도 그렇게 이란을 그 적극적인 어떤 궁지로 몰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유가의 선물 시장을 좀 분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선물 시장의 그 상승세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유가 옵션에 대해서는 지난 2주간 시장 가격 이상의 거래량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 랠리의 가능성에 베팅이 늘었다는 그런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일도 오일이지만 저는 천연가스 최근에 그 천연가스 그 상승세가 더 주목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천연가스가 가격은 낮습니다. 입방리터당 한 $2.6에서 한 $2.9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른 가격이거든요. 5%에서 한 8.5% 올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커머디티라든지 이쪽에 투자를 갖다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어쨌든 그 선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메이저 회사들은 좋습니다. 특히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들은 더 좋죠. 선물을 팔고 갖고 있던 현물을 나중에 결제해버리면 되니까요. 따라서 이 유가의 급등은 투기적인 거래를 네. 더욱 구축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최악의 경우 급등하는 상황도 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경제한테는 분명히 마이너스고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출, 특히 유럽에 대한 수출이 엄청나게 지금 다운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제죠. 그 지준율을 0.5%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 그다음에 유럽이 그리스 사태가 해결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고 적어도 2014년에서 2015년까지는 유럽의 경제가 그렇게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장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급등은 어렵고 또 상승세는 오히려 꺾이지 않을까. 전체 장기적인 전망에 의하면. 따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100선은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여전히 유가를 갖고 충분히 자기의 어떤 그 이익 모멘텀을 메리트를 찾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100 수준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유가 $100 선은 유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상승 추세는 조금 꺾일 것이다. 너무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증시화도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